요새는 오히려 뭐 역세권, 뭐 요새 병세권, 네. 그건 알죠, 병세권. 그다음에 요새는 뭐 복세권 얘기하던데. 복세권이요? 복지관. 그거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도심지에 차라리 좀 좋은 아파트, 그 동네에서 좀 괜찮다고 하는 아파트 위주로 좀 자산을 가지고 계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나은 것 같고, 다만 규모를 줄여도 되죠. 규모를 좀 줄여서 가시는 거는 나쁘지는 않다. KB부동산의 수석 전문위원이시죠. 박원갑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또 요즘에 그 이제 뭐 40, 50 이런 분들도 이제 저희 채널 많이 보시지만은 다들도 이제 노후 대비 이런 것들 걱정 많이 하세요. 특히 뭐 국민연금 뭐 이런 것들 이제 막 걱정도 많으시다 보니까 좀 노후를 미리미리 좀 대비하겠다 이런 생각들로 이제 많이들 이제 부동산도 관심 가지시는데 그 한때 그 노후 대비 뭐 이러면서 이제 나왔던 그 같이 패키지처럼 얘기했던 게 이제 시골로 가가지고 전원주택에 살면서 이제 뭐 서울에서 뭐 판 아파트 그걸로 이제 집 사고 집 짓고 남은 돈 가지고 여생을 좀 보낸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분위기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중장년층 혹은 고령층 이렇게 이제 그 분류를 할 때에 혹은 뭐 우리가 1차 베이비 부모, 2차 베이비 부모. 네. 1차 베이비 부모는 아마 지금 주로 50년대 후반에서 한 63년생까지 아마 오나요? 2차 베이비 부모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1차 베이비 부모하고는 확실히 좀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2차 베이비 부모는 전원주택 관심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생각보다 관심이 없어요. 과거와 다른 얘기인데 옛날에는 보면은 이런 이제 논문들이 많았거든요. 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전원석에 살 거야. 네. 근데 집사람이 이제 못 가게 하는 거죠. 집사람이 이제 부지를 사놓은 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혼하고 가서 지으라고 그러니까 못 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도심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꿈은 전원인데 가지를 못하고 몸은 이제 도심에 있는. 네. 근데 최근에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확실히 달라졌어. 2차 베이비 부모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전국 2차 베이비 부모 직장 2,000명을 대상으로 은퇴 준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디서 했느냐? 미래셋 투자와 연금 센터라는 게 있어요. 이분들이 굉장히 이제 노후 쪽에 굉장히 잘 하시는데 재밌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로 2차 베이비 부모는 물론 직장인입니다. 은퇴 후에 어디 살겠느냐? 63.9%가 아파트에 산대. 아파트. 역시 아파트에 아마 익숙해 있어서 그렇겠죠. 단독주택은 한 25% 정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타운하우스 한 5.6%, 오피스텔 4%, 시니어타운 1.6%.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양반들도 결국은 아파트에 오래 사는 거지. 그러니까 아파트가 익숙한 거에 또 편한 거에 또 이제 그래서 아파트가 이제 좋으신 편리하고 거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과거 1차 베이비 부모 때 혹은 뭐 전통 세대나 그때에 비해서 요새 그러니까 이제 지금 50대 60대겠죠. 네. 60대 초반 주로 50대라고 보면 돼요. 50대 분들의 생각은 확실히 도심지향적이다. 집사람 등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탈도심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좀 가지는 것 같다. 이게 요새 트렌드입니다. 나중에 제가 또 한번 더 깊게 그러다 한번 보니까 쓰려고 요즘에 그러는데. 진짜 그 전원주택들이 막 경매로도 나오는데 막 안 팔리고 막 애물단지가 돼버려가지고 또 똘똘한 한 채를 하는 그런 정책들이 막 이제 추진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막 중과되고 막 이런 분들도 막 많아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 이제 점점 더 약간 아파트 쪽으로 가려고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또 2차 베이비 부모 뭐 이런 분들도 엄청 많고 이분들이 지금 어찌 보면 사회의 또 주력 세대이기도 하니까 이분들이 뭔가 원하고 또 좋아하는 어떤 그런 게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노후에 적합한 주거지는 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집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집을 사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뭐 권한이 없나요? 네, 그게 정답입니다. 제가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세요. 남편이 살고 싶은 집을 사지 말고 아내가 살고 싶은 집을 사라. 저는 이런 말씀을 진짜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런 말씀들 좀 아련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뭐 처와 만사성도 있고 네. 사필기처 뭐 진인사 대처명 그런 것들이 다 집사람 얘기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게 맞아요. 이 아파트 문화는 여성들이 만들어 온 문화입니다. 전원주택으로 가시는 거는 관계 없는데 가사노동을 누가 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주거의 역사는 여성들이 집안에서 동선이 짧아지는 과정이에요. 압축된 공간에서 그러네요. 이게 효율적으로 기능적으로 생활하려는 경향들이 아마 요새 트렌드일 거고 특히 맞벌이 부부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 동선이 길어지면은 사회 활동을 못 합니다. 우리나라 맞벌이 비중이 48% 정도 돼요. 30대들이 한 59% 정도 됩니다. 일본이 한 68% 정도 돼요. 일본은 그 헤이세이 버블 이후에 그 못 살아요. 남편 월급만으로. 그러니까 여성들이 나와서 뭐 알바 자리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죠. 사회적 활동이 이렇게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은 이 도심 아파트 문화가 앞으로 더 저는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 젊은 세대들이 아파트 아니면 결혼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신혼부부의 72%가 첫 집이 아파트입니다. 72%가. 그리고 아파트와 부동산을 동일시하는지 그런 얘기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트렌드가 쉽게 바뀌질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조금 저도 이제 컨출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락강이 얘기한 말이 있어요. 락강이 이런 얘기합니다. 욕망은 결핍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컨출이 보이들은 전원주택이 로망이죠. 왜냐? 어렸을 때 보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그 집에 있으면은 그 옛날에 이 마당 같은 데 보면 이게 옛날에 타작도 같이 하고 이 반은 걸음자리예요. 날마다 돼지들이 왔다 가고 소똥 되면 여름 되면 파리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때? 나 로망, 나의 결핍은, 나의 불만은 뭐예요? 싹 다 뭐 걷어내고 거다가 잔디를 깔고 싶겠죠. 그게 전원주택 아니에요. 근데 요새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아마 이런 욕망이 없을걸요. 농촌에 대한 그런 게 없죠, 별로. 자기 경험치가 없어요. 네. 이제 이걸 이제 장소성이라고도 표현해요. 장소성. 이제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에다가 자기 경험을 입히면 장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장소성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에 더 애착을 갖는 걸 장소애라고도 표현해요. 요새 MZ 세대들은 아파트를 장소애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확실히 달라요, 그거는. 그래서 그 뭐 트렌드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게 그거는 당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흐름이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어디 가서 살든 관계없다. 일단은 집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서 그러면은 가선노동을 누가 할 거냐는 문제예요. 가선노동을 누가 할 거냐. 남편이 열심히 가선노동하면 전원주택 생활하기 참 좋습니다. 고장 나고 뭐 잔디 깎고 뭐 할 거 엄청 많으니까 뭐.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때 문제는 맞벌이 여성들이요. 그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가사노동의 80%를 여성이 담당합니다. 남자에 비해서 가사노동을 4배 더 해요. 이 이제 가부장적 어떤 그런 문화, 흐름으로부터 아직 뭐, 관습으로부터 네. 남자들은 아직 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여성들은 지금 굉장히 저까지 갔죠. 그래서 이 아파트 문화는 제가 여성 경제라고 그러잖아요. 시카나미, 시하고 이카나미 같이 합친 시코노미 여성 경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는 흐름을 바꾸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 집사람이 전원주택 가서 살기 좋아하면 저는 가라고 그래요. 그런 분이 많지는 80% 않잖아요. 90%는 안 가려고 그러던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러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굳이 그러면은 뭐 내가 전원주택을 짓기보다는 도심에 그냥 아파트는 놔두고 내가 그러면 뭐 철형 요번에 농막이나 네. 철형 쉼터를 하든지 아니면 한 달 사기를 하든지 아니면 농가주택을 뭐 가령 내가 그럼 뭐 1년 동안 빌리든지 1년 빌려봐야 뭐 500만 원이면 뭐 충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함부로 유형 자산을 이렇게 선투자하는 것은 조금은 위험할 수 있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자연을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어쨌든 내 좋은 식대로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거는 재테크적으로는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아파트여도 이제 서울 수도권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뭐 이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한데 지방에 계시면서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좀 걱정이 많잖아요. 이거 여기 계속 살아도 되나? 뭐 이거 팔아서 어떻게 뭐 옮겨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도 하시는데 또 살아온 터전을 또 버리고 간다는 것도 쉽지 않고. 쉽지 않아요. 네, 제가 두 가지 이런 말씀을 부분은 드릴게.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마법의 상품을 찾아요. 없어요. 어차피 세상살이가 다 던적스럽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어떡할래? 그럼 이렇게 제한된 내 그런 컨디션 하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가장 좋은 대안을 찾을 거냐. 네. 최상을 찾지 마시고 최적을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저는 지방에서도 아파트 거래가 많거든요. 작년에 광주하고 대구에서 거래된 전체 주택 거래량 중에서 아파트가 90%를 넘었어요. 전국은 아마 78%인가 뭐 그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한 80% 정도 뭐 되는데 근데 지방에서도 아파트 쏠림 현상 더 심합니다. 지방은 뭐 당연히 아파트에 산다는 게 더 강하신 아파트에는 안 것 팔려 이제 네네. 부동산이. 빌라 안 짓죠 이제. 그래서 뭐 저는 아파트를 사도 관계 없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은
집을 지은 지 20년이 지나도 새 집입니다. 제가 얼육신을 만들어낸 당사자 입장에서 얼육신 범위를 20년까지도 봅니다. 20년. 왜냐하면 우리가 10년 이후에 지은 아파트들은 다요 고급화 바람에 불어가지고 다 새 집이에요. 요번에 저 잠실에 보세요. 엘리트 아시죠? 엘스 리센트 트리움 그거 올해 17년 됐죠. 가봐야 다 새 집이지. 그거 들어보면. 그래서 20년 동안 새 집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글하면은 앞으로 이제 있잖아요. 고층 아파트 뭐 이런 망곡론 있잖아요. 그런데 담론에 빠지지 말고 그러면 20년 살다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게 나오면 될 것 같고 너무 오히려 저는 서울 사람들만 아파트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방에서 아파트 쏠림 현상이 더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방에 있는 분들은 좀 더 좋은 아파트로 가 있어요. 그건 좋죠. 그건 좋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지방 분들이 오히려 아파트를 통해서 월세 받기 더 좋아요. 지금 공시가격 12억 이하면요. 집 한 채인 경우에 내 집 한 채, 나 집 없어요. 그럼 내 집은 내가 월세 놓고 나는 그러면 전세를 살 수 있잖아요. 소유와 거주를 분리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12억이다. 12억이 안 된다. 11억 9천이다. 그럼 얼마예요? 공시가격 11억 9천 되려면 한 18억 정도 될걸요 아마 집값이. 그렇죠, 뭐 16, 지방에 지금 대구나 부산에서 32평 기준으로 지금 집값이 17억까지 갔다가 지금 14억, 15억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월세를 내가 받잖아요.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그러면 이걸 월세를 100억 받든 1000억 받든 다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12억이 넘어가면은 공시가격, 기준시가 12억 넘어가면은 월세 내면은 임대 수익률 5월 달에 정산해야 되잖아요. 12억 이하는 월세 아무리 많이 받아도 임대료 그거 과세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럼 훨씬 더 유리하네. 그러면은 가령 내가 그러면은 뭐 지방 같은데 뭐 부산이나 대구 이런 데도 광주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좀 가장 좋은 아파트 기준으로 33평 기준으로 보면은 적게는 한 150, 많게는 한 250까지도 나와요. 특히 부산이나 뭐 이런 대구나 광주 이런 데는 한 200만 원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월세 받아 쓰시면 되겠네. 그렇게 해도 돼요. 그거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좀 그 산불 때문에 참 저는 우리 고인 되신 분들한테 참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번에 우리가 이제 이게 일종의 아열대 기후 혹은 이게 지구 온난화 여파거든요. 이제는 배산 임수라는 전통적인 풍수관이 이제 안 먹힙니다. 이 산불 취약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후재난 시대에는 오히려 도심에 사셔야 돼. 그래 피해를 덜 봅니다. 옛날에 그 서울대학교 최창규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시골의 명당이 대도시의 흉당보다 못하다고 그랬어요. 자본이 명당이라고 그랬거든. 이분이 막판에 가서는. 이분이 이제 공주에 가면 명당골이 있어요. 그 가서 어르신한테 EBS 그때 보면 나와요 지금. 아이고 명당골에 사시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라고 했어. 그 이제 옛날에 그 십성지라고 있잖아요. 옛날에 그 뭐 재난이 왔을 때도 뭐 그런 뭐 이음이 없다고 십성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애기 사람아, 내가 돈 많으면 대전 도예지 가서 아파트 살지 왜 애기 살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분이 뿅 간 거예요. 아, 자본이 명당이다. 그러니까 근데 점점 그게 맞아지고 이제 있잖아요. 맞아가는 네. 거지 이게. 그래서 제가 뭐 내가 그냥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주거지 선택은. 다만 지금은 여러 가지 그런 자연재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큰지 전원 생활에서 폭병으로 지금 다가오기 때문에 뭐 그 자체를 저는 뭐 그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건데 그런 위험성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의료 인프라 이런 것들도 또 중요하고 하니까 도심지에 차라리 좀 좋은 아파트, 그 동네에서 좀 괜찮다고 하는 아파트 위주로 좀 자산을 가지고 계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나은 거고 다만 규모를 줄여도 되죠. 규모를 좀 줄여서 가시는 거는 나쁘지는 않다. 요새는 오히려 뭐 역세권 뭐 요새 병세권 네. 그건 알죠. 병세권. 그다음에 요새는 뭐 복세권 얘기하던데. 복세권이요? 복지관. 그거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시골에서 잘 적응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닌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시골에 가서 뭐 친구하고 노는 게 아니라 막걸리 먹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방에 앉아가지고 뭐 유튜브 보고 앉았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 역시 아까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 정답은 없어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그거 가서도 잘 적응할 건지 이제 특히 이제 내 배우자가 거기에 또 잘 적응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두루두루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인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은 탈도심을 요즘 2차 베이비 부분들은 좀 안 하는 경향이 안 있다. 하는 경향이 뭐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판단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특히 남성분들은 꼭 사모님한테 질문을 해보시고 네. 결정을 본인이 하지 마라. 본인이 하지 마라. 아니 근데 물론 내가 가사노동을 할 거면 하라니까요. 네. 내가 그런 분을 내가 가끔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요. 내가 다 할 진짜 거니까. 도대체 내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래서 내가 그 저녁에 이제 늦게 이제 11시 반에 퇴근하시잖아요.
막 늦게 술 한잔하고 네. 집에 온 거야. 그냥 욕조를 갔는데 너무 더러워. 그래서 욕조를 한 30분 동안 깨끗이 닦고 주무시는 남성분들은 전원택하면 성공하십니다. 결국은 사모님은 고생시켜. 그렇죠. 그게 이제 가사노동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실패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한국의 노후 파산 문제 네. 이런 것들도 좀 심각한데 네. 뭐 박사님은 그 노후 파산의 어떤 원인 그리고 뭐 이런 거 어떻게 막아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파산이라고 하면은 이게 대부분이 갖고 있는 돈을 다 날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이제 파산이 나올 정도면은 원래 돈이 있는 양반이죠. 그렇죠. 없는 사람이 무슨 파산을 해요, 그거는. 있는 사람이 망하니까 파산이죠.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 도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도박은 고스톱이 아니고 이게 위험 자산에다가 몰빵하니까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고요. 노인 때 한번 돈을 더 불려보려다가 네, 조급함 때문에 제가 많은 전문가들이 저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블랙 히스토리들이 많습니다. 진짜요. 나한테 가슴 아픈 얘기는 남한테 못해요. 근데 제가 요번에 보니까 어떤 정권사에 다니는 그 분인데 퇴직금을 2차 전지 특정 종목에다가 박았어요. 어떤 분은 퇴직금을 6억을 제약주에 박았는데 그게 3분의 1 토막 나오고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다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자기 도식과 자기 함정과 자기 스스로의 확신에 접어드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면 제정신이 아닌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고수들도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말 못하는 사연이 많은데 대부분이 수익과 위험은 정비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거기에 벗어날 거라고 생각해.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 시장에 대해 통제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수익은 고통의 유전에 불과하거든요. 그 문제는 많은 사람들, 젊은 층도 마찬가지고 마치 로또 사듯이 이 도박하는 5천 원은 관계없지. 인생을 걸고 이게 배팅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 이게. 노년에 뭐 월세 받겠다 해가지고 막 상가 사시고 뭐 이래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좀 많더라고요. 요즘에 뭐 그건 뭐냐면은 이제 사기인데 분양 받아가지고 사기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기는 하나는 바로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사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시대로부터 당하는 사기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시대로부터 당하는 사기입니다. 상가 산 거는. 작년에 우리나라가요. 온라인 소비가 오프라인을 넘어섰습니다. 50% 넘어섰어요. 그리고 지금은 절대 인구가 우리 2020년도 줄잖아요. 절대 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동인구가 주는 거예요. 작년부터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은 이렇게 돌아다니는 인구가 적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은 옛날에 이게 완전히 이게 투자 방정식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서울대 문희창 교수님이 이제 그 더블 다이아몬드 이론이라는 논문을 냈어요. 이게 네. IMF 때 낸 겁니다. 원래 마이클 포터 이론이 원 다이아몬드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냥 다이아몬드 이론인데 이제 국가 경쟁력이나 주로 이제 산업 경쟁력을 따질 때 쓰는 거예요. 제가 마이클 포터 이론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쓴 거거든요. 저는 파이브 포시스 갖고 썼는데 이 마이클 포터 이론의 원 다이아몬드 이론이 뭐가 문제냐면 내수 이 큰 데만 먹히는 거예요. 일본이나 미국 같은. 근데 우리나라처럼 소규모 개발 국가에서는 이게 원 다이아몬드 이론 내수 경기만 갖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더블 다이아몬드 이론 이 국제적인 변수까지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상가 문제하고 관광 산업이 대표적으로 지금 그런 프레임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보세요. 내가 만약에 잡화점을 하면은 옛날에는 뭐예요? 옛날에는 내가 쿠팡하고 이마트하고 다이소하고 싸웠죠. 지금은 테미하고 알리가 들어오잖아요. 관광산업은 옛날에는 뭐냐면은 보통 제주도가 이게 잘 안 되면은 서해안에 안 되면 동해안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제 일본으로 가잖아요. 제 아들이 이번에 일본에 관광 뭐 자기들끼리 놀고 왔는데 주중에 갔는데 비행기 값이 뭐 12만 원밖에 안 된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글로벌 쇼핑 사회, 글로벌 어떻게 보면 관광 시대의 이 부동산이나 이런 산업의 어떤 그런 그 보는 인사이트가 과거에 완전히 이게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옛날에 갖고 있던 그런 것들 다 틀리잖아요. 옛날에는 뭐예요? 대로변에 이게 코너 자리 갖고 있으면 3대가 먹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다 예전에는. 비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배달앱 같은 데는 오히려 디지털 길목이 더 중요하다고 할 정도로 이게 근본적으로 이 모바일이 쑥 들어오면서 그리고 글로벌 이 쇼핑 시대라는 게 이게 쑥 들어오고 고령화에다가 그다음에 이게 저출산에다가 저출생이라고 돼요. 그다음에 뭐 소비 침체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지금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종전의 어떤 그런 상식들이 다 무너지는 어떤 그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파트 그냥 대단지 하나 사고 말아라가 부동산은 왜 자꾸 쓸데없는 공부하냐고. 옛날에 이런 말 했잖아요. 자, 상권을 잘 분석하려면은 출근길보다 퇴근길을 노려야 돼요. 왜 퇴근길에 쇼핑하니까. 그래 지금은 퇴근길에도 사람들 소비 안 하죠. 하잖아요. 네, 다 쿠팡으로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어떤 일어났던 그러면 이른바
그 산업화 시대의 어떤 하나의 통용됐던 룰들이 지금은 송두리째 다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부동산학과 나오고 어정쩡하게 석박사 받으면은 완전히 자기만 어떻게 보면 과거 도구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히려 그 상황 판단을 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문가를 조심하라고. 왜냐하면 전문가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이게 딱딱한 의 상징일 수도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의 하나의 도구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가 전부인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아니야. 다 깨져버렸잖아요. 지금은 이런 게 있잖아요. 많이 바뀐 게 상가도 있잖아요.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신도시 상가는 다 안 되는 거 다 아시죠? 네. 도심 상가도 안 돼요. 왜 안 돼요? 지하 상가가 많이 들어섰잖아요. 지금은 IFC가 성공하고 나서 여의도 IFC 성공하고 나서 곳곳에 지금 대형 몰들이 건물들이 많아졌죠. 지금 지하 네. 몰들이 들어섰죠. 지금 뭐 청계천의 센터원, 그다음에 저는 종각에 뭐 그랑서울인가 뭐 이런 데 가면 전부 다 맛집이에요. 그리고 요새는 인테리어들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거 갑니다. 그러면 지상상권이 이축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건물 지하상가는 나무 집에 가서 쇼핑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2010년 이전만 하더라도 이런 흐름이 강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남이 그 동네 왜 들어가서 주상복합 아파트 그 들어가서 나무 집에서 왜 쇼핑해 그랬는데 지금은 IFC가 성공하고 나서 지하상가의 재발견, 이른바 그림자 상가의 부활, 여러 가지 그런 프레임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애생각만 하면은 이게 흐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패스트 팔로워가 되어라. 아랫세대의 공간 욕망을 욕망하라. 왜 당신이 알고 있는 게 마치 이걸 절대화하고 이게 그대로 루틴하게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느냐. 과거에는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은 동네 도서관이 없어진다고 하지만 지금은 뭐 디지털도 잘 못하시고 뭐 AI도 못 하시는데 근데 그분들을 뭐 여러 가지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은 존경하고 우리가 받들어야 되지만 지금은 가장 워낙 빨리 흐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가장 중요한 게 과거의 어떤 그런 어떤 하나의 룰, 그다음에 투자 방정식 이런 것들을 절대화하고 거기에 믿음, 경험의 어떤 어떻게 보면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차라리 그럴 바에야 우리 아들 딸한테 물어보고 의사결정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전반적으로 다 남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네, 그럼 남한테 많이 물어봐야 돼. 또 하나는 이제 시대로부터 당하는 사기 외에 개인으로부터 당하는 사기가 매우 많아요. 제가 사기를 많이 당해봐서 잘합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아까 시대로부터 당하는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내 생각보다 아랫세대의 공간 욕망을 네. 소비 욕망을 욕망한다 말씀을 드렸고 개인으로부터 당하는 사기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있잖아요. 굉장히 뭐 이렇게 공직자, 뭐 교사, 은행원 이런 분들, 뭐 기자 이런 분들요. 그 분야에 대해만 전문가고 진짜 완전히 도가튀기 잘하지만 일상적인 걸 잘 못하는 분들 맞아요. 그런 분들이 타겟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는 사기꾼을 찾아내는 방법 짧게 제가 6개만 말씀드릴게요. 6개요. 첫 번째, 평소 온화한 표정을 자주 짓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을 조심해라. 샤이보이. 이런 분 조심해라. 외모가 돋보이고 피부가 이게 약간 반짝반짝하는 분들. 호감형 인간을 조심해라. 호감형. 누구나 후광에 이제 현혹되니까요. 그게 위장술일 수 있거든요. 매력적인 사람을 경계하라. 두 번째, 지나치게 달변인 분들, 인상이 험악한 깡패는 사기를 안 칩니다. 주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보다는 근육을 씁니다. 때립니다. 그래서 사기는 달콤함이라는 외피를 쓰고 등장했다가 번개처럼 사라진다. 세 번째, 나에게 너무 잘해주는 사람은 좀 피해라. 이유 없이 자꾸 밥도 사고, 밥은 괜찮은데 뭐 선물 업 준다든지.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잘해주시는 분들 조금은 합리적 의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필요하고 무조건 경계란 뜻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임을 막 운영하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은 조심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진실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상대방이 말하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거짓과 진실을 구분할 수 있는 확률이 54%밖에 안 돼요. 네, 대부분이 믿습니다. 네, 저도 믿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네 번째 허세가 심한 사람. 네. 명함에 이렇게 직함이 너무 빼곡하게 있다. 좀 위험한 분이에요. 유명한 분과 사진 찍어갖고 자랑하는 분들, 인맥 자랑하는 분들 이런 분도 좀 위험하고 안전하다, 확실하다. 내가 보장할게. 뭐 결정을 재촉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있고 나를 따르면 대박을 터뜨린다. 이런 카리스마형 인간들도 대표적인 이제 사기꾼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말 대신 영어를 자주 쓰는 분들, 이런 분들이 위험합니다. 여섯 번째, 신용카드를 안 쓰고 현금만 많이 쓴다. 일곱 번째, 불리할 때 이유 없이 화낸다. 이게 재밌더라고. 갑자기 화내는 분이 있어요. 이거 영어를 쓰는 거는 뭐 좀 이해는 되는데 신용카드 안 쓰고 현금만 쓴다는 거는 신용 불량자라는
얘기인가요? 당당하지 못한 아. 돈이 있다는 거죠. 아, 네네. 근데 분리할 때 이것이 화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상대방을 역공격해서 위기에서 이제 빠져나가려는 대표적인 것도 심리 있겠네요. 전술입니다. 네. 그래서 이 주위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섞이면은 특히 이제 퇴직할 때 되면 이게 이제 리스트가 있습니다. 아. 예, 돕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옛날만큼 그렇게 이제 막 사기 당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빈도상으로 보면은 요새는 뭐 보증도 옛날만큼 안 쓰잖아요. 근데 네. 어쨌든 헛똑똑이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IQ보다 RQ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합리성 지수. 그러니까 IQ는 높은 사람이 결코 합리성 지수가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똑똑한 바보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것들 어쨌든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이제 건강한 노후를 또 준비하고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그 노후 설계라고 하면은 저도 이제 책을 하나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세 가지거든요. 이제 건강, 그다음에 관계, 네.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일자리나 뭐 머니, 돈 이런 거였죠. 세 가지인데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는 잃어보면 알죠. 저는 확실히 좀 요새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요. 관계는 결국은 이제 배우자와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식들보다 배우자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명제처, 사필기처, 뭐 처하만사성, 뭐 진인사 대처명 이런 말 있습니다. 네. 특히 남성분들은 사모님하고 잘 지내시고 그게 이제 최후의 노후 대책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자리, 돈, 뭐 이건 자기 이제 사회적 정체감 혹은 사회적 쓸모, 자기의 어떤 존재감 이거 특히 남자들 굉장히 좀 많이 따지거든요. 네. 결국에는 빨리 뭐 은퇴 안 시켜준다고 난리를 치지만 우리는 빨리 시켜준다고 데모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일자리가 없으면은 자기가 이제 사회적으로 더 이상 효용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우울증 걸린 분이 오히려 많습니다. 퇴직하는 분들이.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결론은 딱 하나예요. 내가 노후 준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전문성 확보라고 저는 봅니다. 자기 전문성을 갖는 분들은 연착륙을 좀 더 쉽게 합니다. 그러니까 노후 대비 많이 할 필요 없고 자기 전문성,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우뚝 서서 1인자가 된다. 아니면 제 생각에는 3%면 굉장히 탁월하고 1%는 거의 천년기념물이고 한 10% 안에만 들어오면 돼요. 그 어디 업종이든 업계든 10% 안에 들어오면 먹고 살아요. 10% 어렵습니다. 아유, 어렵죠. 10%가. 10% 봐요. 그러면 10명 뛰어가지고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10명이 뛰었는데 그중에서 1등할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요. 쉬운 게 아니에요. 10%가 이게. 그러니까 10%가 그런가? 100명 뛰어서 몇 명 들어가는 거예요? 10명이죠. 10명 들어오기 힘들어요. 생각보다.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격증 딴다고 다 노후 준비되는 거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그것도 빨리 따야 돼. 내가 두 가지인데 우리 은행 사람하고 우리 이제 옛날에 제가 기자 생활했으니까 기자 때 선배하고 봤어요. 똑같은 주택 관리사를 땄어. 네. 한 사람은 55세에 딱 퇴직하자마자 바로 취업됐어. 네. 지금 저 송판가 있어요. 월급 잘 받습니다. 월급 나중에 한 400만 원 가까이 받을 거라고 그러는데. 근데 한 분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 근데 이분이 언제 따셨냐면은 62세에 따셨어요. 주택관리사를. 그것도 주택관리사 따기 어렵습니다. 이분이 딱 2년 공부해서 62세에 땄는데 지금 무용지물이라고 얘기하네요. 그것도 나이가 중요하다. 이건 뭐 소방도 따야 되고 뭐 전기도 따야 되고 많이 따야 되긴 딸 게 많아요. 근데 하려면 빨리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자기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요새는 지게차 많이 따는데 별로 쓸모가 없대잖아. 중요한 거는 만약에 내가 퇴직했을 때까지 내가 자기 전문성을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으면은 그 분야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 분야에서 계속해서 그 자기 전문성을 확대하는 게 가장 좋은 노후 설계고, 만약에 그것도 없다. 뭐 내가 그럼 회사에 인사부만 있었다. 아니 뭐 총무부만 있었다 그러면은 특별한 자기 전문성이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럼 어떡할래? 그러면 자기 전문성을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주택관리사 흔히 말하죠. 뭐 공중에 따기도 하고 주택관리사 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따려면은 빨리 따서 빨리 나가야 된다는 거지. 아니면은 요새 60 넘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한 해 80만 명 이상 살아있는 사람이 59년생부터 75년생까지란 말이에요. 이게 네. 가장 나이가 많은 생들이 71년생이야. 이 103만 명이 나왔잖아요. 이 71년생들이 이제 서서히 은퇴하기 시작하거든. 은행권이에요. 올해 69년생이 나갔어요. 작년 말에. 네. 뭐 작년 말에 이제 맹퇴한 거죠, 사실상. 근데 정권이나 카드는 70년생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럼 내년 되면은 이제 드디어 인구의 가장 피크를 이루는 71년생들이 명퇴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이 양반들은 어떻게 보면은 잘 먹고 잘 산 사람들이고
그보다 지금 낮은 분들은 뭐 평균 뭐 직장에서 은퇴가 뭐 49세인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이때 그리고 대부분 2차 베이비 부모들은 나름 대학 진학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사무 직종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아니면은 뭐라도 대학에 다닌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 뽑는 사람은 하나인데 지금은 비슷한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뭐 공급 초과야 지금 특정 그러네요. 분야 이런 데는 특히 주택관리사니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인중개사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법무사니 뭐 이런 분들 물론 일찌감치 잘하시는 분도 계시죠 뭐 그런데 내가 그럼 전혀 다른 분야에서 만약에 내가 새로 진출하려면은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어떡할래 그럼 뭐. 먼저 하든지 더 그럼 잘하든지.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야 50대에 해야 되지 60대 넘어가니까 뽑지도 않아요. 요새 노가다에 보면 60대 뽑지도 않는다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사고 나면은 더 보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기 그러면은 딱 두 가지 방향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쨌든 건강해야 본인이 잘 챙길 거고 그다음에 뭐 관계야 뭐 결국 뭐 친구도 중요하지만 결국 배우자라고 저는 보고 그다음에 결국 마지막에 일하고 이게 돈 문제 이런 거거든요. 자산 관리야 뭐 기본적으로 잘 하실 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내가 그러면 어떻게 가라면은 이게 이 낭떠러지는 기분이라는 거야. 이게 청길 낭떠러져 떨어지는 기분인데 이걸 그러면은 낭떠러져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러니까 얘기를 하거든요. 날개를 빨리 접지 말라고요. 전혀 새로운 분야를 찾으려고 그래. 네. 그러지 마시고 했던 분야에서 어떻게 연착륙을 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제2의 노후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대부분 청산론 생각을 많이 가져요. 어휴 지저분한 그 뭐 나이 들으니까 뭐 거기서 뭐 이렇게 젊은 애들하고 뭐 같이 뭐 이렇게 어울려. 그거는 비겁한 변명에 불과한 거고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전문성 확보를 통해서 날개를 빨리 접지 않고 거기서 좀 더 내가 어차피 나중에 자연인으로 돌아가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날개를 빨리 접지 말고 연착륙을 본인이 하는데 하던 거에서. 그 중요한 그렇죠. 그게 자기 전문성이기는. 그래서 너무 빨리 이렇게 막 시골로 가시고 이래 하는 거는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실력을 발휘하고 그것을 통해서도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이다. 제가 꼭 좀 화이트 칼라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날개를 너무 빨리 접지 말라. 어떻게든 바둥그리 봐라. 이게 이 참새도 있잖아요. 날개가 쪼까나잖아요. 그래도 이게 계곡에 떨어질 때 수직 낙하하기보다 이렇게 어떻게든 좀 헛들잖아. 그러면 이게 안 다치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게 남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구차하고 뭐 이렇게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이 자체가 구차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버티고 뭐 전문성을 조금이라도 더 키워서 나와야 그게 된다. 제가 보면은 이른바 자기 전문성이 제가 봤을 때의 가장 노후 설계고 그다음에 날개를 너무 이게 빨리 접지 않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했죠. 지금까지 KB부동산의 수석 전문위원이시죠. 박원갑 박사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 얘기부터 노후 대비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박사님하고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